옛날 한양에 유도령이라는 젊은 유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도령은 과거 시험을 보기 전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 그는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그동안 책만 파고들었던 그에게는 낯선 경험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번개가 치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도령은 황급히 삿갓을 고쳐 쓰고 숲을 빠져나가려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언덕을 내려가던 유도령은 그만 발을 헛디뎌 대굴대굴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허리를 툭툭 치며 일어섰지만 삿갓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이러다 비를 쫄딱 맞고 병이라도 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희미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도령은 헛것이라도 들었나 싶어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지만 여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작은 초가집 한 채가 보였고 그 안에서 한 여인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언덕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다치실 것 같았는데 떨어지시는 것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시지요. 유도령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초가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인 역시 비에 흠뻑 젖어 야른 저고리가 맨살에 그대로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여인의 뽀얀 피부와 고운 몸의 곡선이 선명히 비쳐 보였습니다. 유도령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잠시 후 여인이 따뜻한 쌍화차를 내주었습니다. 여기는 보시다시피 한적한 곳이라서 갑자기 비라도 내리면 머물고 갈 곳이 없습니다. 정말 고맙소이다, 낭자. 그런데 집이 너무 허름해서 그런지 비가 다 새는구려. 누추하여 정말 송구합니다. 그래도 그럭저럭 비는 피할 수 있을 터이니 좀 더 머물다 가시지요. 실례가 많았소이다.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싱긋 미소를 지었고 유도령의 얼굴은 또 한 번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여인이 여전히 젖은 옷을 입고 있으니 그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목선부터 어깨와 등줄기까지 뽀얀 피부가 그대로 드러나 보이니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송구합니다. 이런 집에 살다 보니 옷이 젖는 일이 많습니다. 부디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도련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다 송구합니다. 여인과 마주보던 유도령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여인이 젖은 머리를 뒤로 천천히 쓸어 넘기자 갸냘픈 쇄골과 함께 아름다운 역태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유도령은 잠시 넋을 잃고 여인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의 손목을 덥석 잡고는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그대로 계시면 곧불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리 와서 따스한 온기에 몸을 녹이셔야 합니다. 유도령은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여인을 품에 안았습니다. 여인은 처음으로 사내의 품에 안겨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간 공부만 하느라 여인의 손길조차 느껴보지 못했던 유도령이었습니다. 낭자는 대체 어디에 있다 이제야 나타난 것이오? 나의 눈에는 낭자가 선녀처럼 보이는구려. 도련님도 참 세상에 이렇게 미천한 선녀가 어디 있단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 마시오. 지금 내가 꿈을 꾸는 건지 헷갈린단 말이오. 그만큼 낭자가 너무나 아름다워 보인단 말이오. 이제 여인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유도령은 여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곡선에 감탄하며 그녀의 몸을 부드럽게 매만졌습니다. 그렇게 유도령과 여인은 빗소리를 들으며 뜨거운 온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사실 여인이 이런 허름한 초가집에 사는 이유는 옆집에 사는 늙은 노모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집은 딱 2채였는데 모두 낡고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새지 않는 온전한 집에 노모를 살게 하고 자신은 이 부실한 집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정을 들은 유도령은 안타까운 마음에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내가 당장 이 초가집을 수리하겠소. 약속합니다. 그때 노모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수희야, 이 젊은이는 어디서 오신 누구시냐? 어머니, 곧 과거에 급제하실 유도령이십니다. 비를 피해 잠시 머무시는 것이옵니다. 유도령은 다음날 아침에야 여인의 이름이 수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도령은 수희의 노모에게 큰 절을 올리고는 과거에 급제하여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희는 떠나는 그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유도령은 약속대로 밤낮으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결국 그는 과거에 장원 급제하였고 고을의 원님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유도령은 이 기쁜 소식을 어서 수희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축하도 마다하고 바로 수희가 있는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숲속에서 웬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유도령은 여인을 툭툭 건드려 보았습니다. 보시오, 낭자. 괜찮으시오. 하지만 여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유도령은 얼른 여인을 업었습니다. 낭자, 조금만 참으시오. 얼른 의원이 있는 곳으로 갈 테니 정신을 차리시오. 여인의 몸은 온기 하나 없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마을에 도착한 유도령은 의원을 찾아 소리쳤습니다. 의원 앞에 여인을 눕히고 보니 바로 수희가 아니겠어요. 수희 낭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유도령은 수희의 차가운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진맥을 본 의원이 말했습니다. 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구먼. 쯧쯧, 이것 좀 보게. 옷이 모두 젖어 있지 않은가? 그제야 유도령은 비가 새는 초가집에서 살던 수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약을 먹으면 몸이 좀 나아질 것이여. 여기 아랫목으로 가까이 와서 눕히게. 이렇게 차가운데 몸이 성할 리가 있나? 유도령은 의원이 시키는 대로 아랫목으로 수희를 눕혔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수희의 몸에서 조금씩 따스한 온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유도령은 과거 급제의 기쁨도 잊은 채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수희의 얼굴만 하염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허름한 초가집에서 비를 맞고 있다니? 이건 말도 안 돼. 유도령은 당장 사람을 시켜 수희의 초가집부터 수리하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수희가 깨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낭자, 깨어났구려.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오. 도련님 아니십니까? 과거는 잘 보셨는지요? 깨어나자마자 과거부터 묻는 수희가 유도령은 참으로 안쓰러웠습니다. 그렇소이다. 모두 낭자 덕분이 아니겠소. 제가 이럴 때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저를 많이 걱정하실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오, 낭자. 내가 이미 어머님을 찾아뵙고 잘 말씀드렸소이다. 식솔들을 시켜 식사도 잘 챙겨드리고 있으니 마음을 놓으시오. 수희는 그제야 안심하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낭자, 기력을 되찾는 것이 우선인 것 같소. 유도령은 다시 사람들을 시켜 소고기 등 영양 많은 음식들을 가득 가져오게 했습니다. 머슴들은 원님이 된 분이 가난한 여인을 극진히 보살피자 둘 사이에 아이라도 있는 것이 아닌가 오해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덕분에 수희는 보름 만에 완전히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약속을 지켜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내 딸의 목숨까지 살려주다니. 유도령은 당장이라도 수희를 데려가고 싶었지만 아버지께서 부잣집 김간애와 혼담을 추진하고 있어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도련님, 집을 수리해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낭자, 고을의 원님이 된 이후에 당당히 혼례를 올리도록 하겠소. 그러니 그때까지 부디 기다려 주시오. 감격한 수희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고을 원님 업무를 보면서도 수희의 얼굴이 계속 아른거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로군. 수희가 없다면 내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을 것이야. 수희가 너무나 보고 싶어진 유도령은 결국 말을 빌려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초가집은 텅 비어 있고 사람의 기척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의원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아, 왜 이제야 왔는가? 의원의 다그치는 말에 유도령은 불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어르신, 말도 마시게. 수희가 어머니 병치레를 한답시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린 모양이야. 웬 왈패 녀석들이 집을 다 어지럽혔다네? 의원의 말대로 수희의 초가집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희 낭자는 어디 있습니까? 그건 나도 모르네. 안타깝게도 수희 노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너무 놀란 유도령은 주변을 미친 듯이 뛰어다녔지만 수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몸이 탈이 날 정도로 무리하다가 결국 의원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유도령은 훌륭한 고을원님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수희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희는 지금 잘 살고 있을까?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꿈에서라도 보고 싶구나. 그러던 어느 날 상권을 장악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 윤씨라는 자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윤씨는 얼굴이 반반한 종들을 골라 부패한 양반들에게 팔아넘기는 악랄한 인간이었습니다. 당장 이 부패한 자의 동태부터 좀 살펴봐야겠다. 유도령은 평복으로 갈아입고 윤씨가 장악했다는 시장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시장 한복판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든 곳으로 가보니 한 상인이 쓰러진 여인을 거칠게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여인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눈물만 훔치고 있었습니다. 당장 멈추거라. 댁은 누군데 간섭하는 게요? 대신 돈을 갚아주지 못할 거면 당장 꺼지시오. 무슨 돈을 말하는 것이냐? 이 여자가 나한테 빚을 졌단 말이오. 돈을 갚지 못할 거면 기생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오란 말이오. 유도령은 너무 화가 났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그 돈이 얼마나 되는데 그러는가? 다 합쳐서 100냥은 좋게 넘을 것이오. 저 여인이 어디에 쓴다고 그리 많은 돈을 빌렸단 말인가? 그건 저 여자에게 물어보면 될 것 아니오. 그렇지. 노모 병치레를 한다고 빌렸지 아마. 그 말에 유도령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쓰러진 여인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겨 보았습니다. 아니, 낭자가 왜 여기 있는 것이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수희였습니다. 유도령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렸습니다. 도련님, 아니십니까? 어떻게 이곳에... 그리워하던 수희를 만났지만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도령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왈패들이 몰려왔습니다. 윤씨의 패거리들이었습니다.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고 유도령은 머리를 얻어맞고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끌려온 유도령이 눈을 떠보니 윤씨가 그를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인데 감히 우리 장사를 방해하느냐? 장사라고 하였는가? 가여운 여인에게 억지로 기생 노릇을 시키는 것이 어찌 장사란 말이냐? 두말할 필요 없다. 어서 돈을 내놓거나 아니면 저 계집을 두고 그냥 꺼지거라.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윤씨와 부하들은 겁에 질려 꽁무니를 빼기 바빴습니다. 그때 유도령이 위엄있게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여. 윤씨와 부하들은 기겁하며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포졸들은 즉시 윤씨와 그 일당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도령은 수희의 손을 따스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이게 다 어찌 된 일인가요? 나는 고을 원님이자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왔소이다. 저 자들을 벌하기 위해 비밀리에 움직이다 낭자를 다시 만난 것이오.
도련님이 암행어사가 되셨다니. 정말 경하드리옵니다. 내가 너무 늦었소이다. 낭자를 사방팔방으로 찾아다녔는데 도련님, 저는 돈을 빌린 적이 없사옵니다. 어렵게 배를 짜서 돈을 모두 갚았는데 윤 씨가 저를 납치한 것이옵니다. 유도령은 수희의 강한 책임감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둘의 앞길은 여전히 험난했습니다. 유도령의 아버지는 여전히 정략 결혼을 밀어붙이고 있었고 주변 모두가 둘의 혼례를 반대했습니다. 수희는 유도령이 마련해준 집에서 머물며 그가 다른 양반댁 따님을 만난다는 소식에 밤마다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도련님은 더 크게 되실 분이야. 나와 혼례를 올리면 그분의 앞길을 막는 것이야. 그러던 어느 날 유도령이 수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양반댁 따님들을 모두 만나보았지만 그 누구도 수희의 자리를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찾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명에 따라 모든 여인을 만나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수희 낭자를 만나 주십시오. 유도령의 아버지는 긴 한숨을 쉬더니 결국 아들의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수희는 유도령의 부모님을 만났고 곧 혼례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도련님,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도련님과 함께 사는 것이옵니까? 이제는 낭자를 떠나지 않을 테니 염려하지 마시구려. 그동안 나를 믿고 기다려줘서 정말 고맙소이다. 다행히 유도령의 부모님도 수희의 현숙하고 다정한 모습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하, 진작에 이 아이를 만났어야 했거늘. 어머니 역시 수희가 어느 양반댁 교수보다 더 곱고 기품 있어 보인다고 칭찬했습니다. 새는 멀리 그리고 크게 울 날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유도령과 수희처럼 큰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때로는 역경을 견디며 옛날 한양에 유도령이라는 젊은 유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도령은 과거 시험을 보기 전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 그는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그동안 책만 파고들었던 그에게는 낯선 경험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번개가 치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도령은 황급히 삿갓을 고쳐 쓰고 숲을 빠져나가려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언덕을 내려가던 유도령은 그만 발을 헛디뎌 대굴대굴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허리를 툭툭 치며 일어섰지만 삿갓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이러다 비를 쫄딱 맞고 병이라도 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희미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도령은 헛것이라도 들었나 싶어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지만 여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작은 초가집 한 채가 보였고 그 안에서 한 여인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언덕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다치실 것 같았는데 떨어지시는 것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시지요. 유도령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초가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인 역시 비에 흠뻑 젖어 야른 저고리가 맨살에 그대로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여인의 뽀얀 피부와 고운 몸의 곡선이 선명히 비쳐 보였습니다. 유도령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잠시 후 여인이 따뜻한 쌍화차를 내주었습니다. 여기는 보시다시피 한적한 곳이라서 갑자기 비라도 내리면 머물고 갈 곳이 없습니다. 정말 고맙소이다, 낭자. 그런데 집이 너무 허름해서 그런지 비가 다 새는구려. 누추하여 정말 송구합니다. 그래도 그럭저럭 비는 피할 수 있을 터이니 좀 더 머물다 가시지요. 신뢰가 많았소이다.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싱긋 미소를 지었고 유도령의 얼굴은 또 한 번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여인이 여전히 젖은 옷을 입고 있으니
그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목선부터 어깨와 등줄기까지 뽀얀 피부가 그대로 드러나 보이니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송구합니다. 이런 집에 살다 보니 옷이 젖는 일이 많습니다. 부디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도련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다 송구합니다. 여인과 마주보던 유도령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여인이 젖은 머리를 뒤로 천천히 쓸어 넘기자 갸냘픈 쇄골과 함께 아름다운 역태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유도령은 잠시 넋을 잃고 여인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의 손목을 덥석 잡고는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그대로 계시면 곧불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리 와서 따스한 온기에 몸을 녹이셔야 합니다. 유도령은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여인을 품에 안았습니다. 여인은 처음으로 사내의 품에 안겨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간 공부만 하느라 여인의 손길조차 느껴보지 못했던 유도령이었습니다. 낭자는 대체 어디에 있다 이제야 나타난 것이오? 나의 눈에는 낭자가 선녀처럼 보이는구려. 도련님도 참 세상에 이렇게 미천한 선녀가 어디 있단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 마시오. 지금 내가 꿈을 꾸는 건지 헷갈린단 말이요. 그만큼 낭자가 너무나 아름다워 보인단 말이오. 이제 여인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유도령은 여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곡선에 감탄하며 그녀의 몸을 부드럽게 매만졌습니다. 그렇게 유도령과 여인은 빗소리를 들으며 뜨거운 온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사실 여인이 이런 허름한 초가집에 사는 이유는 옆집에 사는 늙은 노모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집은 딱 2채였는데 모두 낡고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새지 않는 온전한 집에 노모를 살게 하고 자신은 이 부실한 집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정을 들은 유도령은 안타까운 마음에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내가 당장 이 초가집을 수리하겠소. 약속합니다. 그때 노모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수희야, 이 젊은이는 어디서 오신 누구시냐? 어머니, 곧 과거에 급제하실 유도령이십니다. 비를 피해 잠시 머무시는 것이옵니다. 유도령은 다음날 아침에야 여인의 이름이 수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도령은 수희의 노모에게 큰 절을 올리고는 과거에 급제하여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희는 떠나는 그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유도령은 약속대로 밤낮으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결국 그는 과거에 장원 급제하였고 고을의 원님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유도령은 이 기쁜 소식을 어서 수희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축하도 마다하고 바로 수희가 있는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숲속에서 웬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유도령은 여인을 툭툭 건드려 보았습니다. 보시오, 낭자. 괜찮으시오. 하지만 여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유도령은 얼른 여인을 업었습니다. 낭자, 조금만 참으시오. 얼른 의원이 있는 곳으로 갈 테니 정신을 차리시오. 여인의 몸은 온기 하나 없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마을에 도착한 유도령은 의원을 찾아 소리쳤습니다. 의원 앞에 여인을 눕히고 보니 바로 수희가 아니겠어요. 수희 낭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유도령은 수희의 차가운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진맥을 본 의원이 말했습니다. 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구먼. 쯧쯧. 이것 좀 보게. 옷이 모두 젖어 있지 않은가? 그제야 유도령은 비가 새는 초가집에서 살던 수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약을 먹으면 몸이 좀 나아질 것이요. 여기 아랫목으로 가까이 와서 눕히게. 이렇게 차가운데 몸이 성할 리가 있나? 유도령은 의원이 시키는 대로 아랫목으로 수희를 눕혔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수희의 몸에서 조금씩 따스한 온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유도령은 과거 급제의 기쁨도 잊은 채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수희의 얼굴만 하염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허름한 초가집에서 비를 맞고 있다니? 이건 말도 안 돼. 유도령은 당장 사람을 시켜 수희의 초가집부터 수리하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수희가 깨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낭자, 깨어났구려.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오. 도련님 아니십니까? 과거는 잘 보셨는지요? 깨어나자마자 과거부터 묻는 수희가 유도령은 참으로 안쓰러웠습니다. 그렇소이다. 모두 낭자 덕분이 아니겠소. 제가 이럴 때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저를 많이 걱정하실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오, 낭자. 내가 이미 어머님을 찾아뵙고 잘 말씀드렸소이다. 식솔들을 시켜 식사도 잘 챙겨드리고 있으니 마음을 놓으시오. 수희는 그제야 안심하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낭자, 기력을 되찾는 것이 우선인 것 같소. 유도령은 다시 사람들을 시켜 소고기 등 영양 많은 음식들을 가득 가져오게 했습니다. 머슴들은 원님이 된 분이 가난한 여인을 극진히 보살피자 둘 사이에 아이라도 있는 것이 아닌가 오해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덕분에 수희는 보름 만에 완전히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약속을 지켜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내 딸의 목숨까지 살려주다니. 유도령은 당장이라도 수희를 데려가고 싶었지만 아버지께서 부잣집 김간애와 혼담을 추진하고 있어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도련님, 집을 수리해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낭자, 고을의 원님이 된 이후에 당당히 혼례를 올리도록 하겠소. 그러니 그때까지 부디 기다려 주시오. 감격한 수희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고을 원님 업무를 보면서도 수희의 얼굴이 계속 아른거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로군. 수희가 없다면 내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을 것이야. 수희가 너무나 보고 싶어진 유도령은 결국 말을 빌려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초가집은 텅 비어 있고 사람의 기척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의원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아, 왜 이제야 왔는가? 의원의 다그치는 말에 유도령은 불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어르신? 말도 마시게. 수희가 어머니 병치레를 한답시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린 모양이야. 웬 왈패 녀석들이 집을 다 어지럽혔다네? 의원의 말대로 수희의 초가집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희 낭자는 어디 있습니까? 그건 나도 모르네. 안타깝게도 수희 노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너무 놀란 유도령은 주변을 미친 듯이 뛰어다녔지만 수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몸이 탈이 날 정도로 무리하다가 결국 의원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유도령은 훌륭한 고을 원님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수희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희는 지금 잘 살고 있을까?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꿈에서라도 보고 싶구나. 그러던 어느 날 상권을 장악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 윤씨라는 자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윤씨는 얼굴이 반반한 종들을 골라 부패한 양반들에게 팔아넘기는 악랄한 인간이었습니다. 당장 이 부패한 자의 동태부터 좀 살펴봐야겠다. 유도령은 평복으로 갈아입고 윤씨가 장악했다는 시장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시장 한복판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든 곳으로 가보니 한 상인이 쓰러진 여인을 거칠게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여인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눈물만 훔치고 있었습니다. 당장 멈추거라. 댁은 누군데 간섭하는 게요? 대신 돈을 갚아주지 못할 거면 당장 꺼지시오. 무슨 돈을 말하는 것이냐? 이 여자가 나한테 빚을 졌단 말이오. 돈을 갚지 못할 거면 기생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오란 말이오.
유도령은 너무 화가 났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그 돈이 얼마나 되는데 그러는가? 다 합쳐서 100냥은 좋게 넘을 것이오. 저 여인이 어디에 쓴다고 그리 많은 돈을 빌렸단 말인가? 그건 저 여자에게 물어보면 될 것 아니오. 그렇지. 노모 병치레를 한다고 빌렸지 아마. 그 말에 유도령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쓰러진 여인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겨 보았습니다. 아니, 낭자가 왜 여기 있는 것이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수희였습니다. 유도령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렸습니다. 도련님, 아니십니까? 어떻게 이곳에... 그리워하던 수희를 만났지만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도령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왈패들이 몰려왔습니다. 윤씨의 패거리들이었습니다.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고 유도령은 머리를 얻어맞고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끌려온 유도령이 눈을 떠보니 윤씨가 그를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인데 감히 우리 장사를 방해하느냐? 장사라고 하였는가? 가여운 여인에게 억지로 기생 노릇을 시키는 것이 어찌 장사란 말이냐? 두말할 필요 없다. 어서 돈을 내놓거나 아니면 저 계집을 두고 그냥 꺼지거라.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윤씨와 부하들은 겁에 질려 꽁무니를 빼기 바빴습니다. 그때 유도령이 위엄있게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여. 윤씨와 부하들은 기겁하며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포졸들은 즉시 윤씨와 그 일당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도령은 수희의 손을 따스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이게 다 어찌 된 일인가요? 나는 고을 원님이자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왔소이다. 저 자들을 벌하기 위해 비밀리에 움직이다 낭자를 다시 만난 것이오. 도련님이 암행어사가 되셨다니. 정말 경하드리옵니다. 내가 너무 늦었소이다. 낭자를 사방팔방으로 찾아다녔는데 도련님, 저는 돈을 빌린 적이 없사옵니다. 어렵게 배를 짜서 돈을 모두 갚았는데 윤씨가 저를 납치한 것이옵니다. 유도령은 수희의 강한 책임감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둘의 앞길은 여전히 험난했습니다. 유도령의 아버지는 여전히 정략 결혼을 밀어붙이고 있었고 주변 모두가 둘의 혼례를 반대했습니다. 수희는 유도령이 마련해준 집에서 머물며 그가 다른 양반 댁따님을 만난다는 소식에 밤마다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도련님은 더 크게 되실 분이야. 나와 혼례를 올리면 그분의 앞길을 막는 것이야. 그러던 어느 날 유도령이 수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양반댁 따님들을 모두 만나보았지만 그 누구도 수희의 자리를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찾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명에 따라 모든 여인을 만나 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수희 낭자를 만나 주십시오. 유도령의 아버지는 긴 한숨을 쉬더니 결국 아들의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수희는 유도령의 부모님을 만났고 곧 혼례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도련님,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도련님과 함께 사는 것이옵니까? 이제는 낭자를 떠나지 않을 테니 염려하지 마시구려. 그동안 나를 믿고 기다려줘서 정말 고맙소이다. 다행히 유도령의 부모님도 수희의 현숙하고 다정한 모습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하, 진작에 이 아이를 만났어야 했거늘. 어머니 역시 수희가 어느 양반댁 교수보다 더 곱고 기품 있어 보인다고 칭찬했습니다. 새는 멀리 그리고 크게 올 날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유도령과 수희처럼 큰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때로는 역경을 견디며 옛날 한양에 유도령이라는 젊은 유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도령은 과거 시험을 보기 전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 그는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그동안 책만 파고들었던 그에게는 낯선 경험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번개가 치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도령은 황급히 삿갓을 고쳐 쓰고 숲을 빠져나가려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언덕을 내려가던 유도령은 그만 발을 헛디뎌 대굴대굴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허리를 툭툭 치며 일어섰지만 삿갓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이러다 비를 쫄딱 맞고 병이라도 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희미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도령은 헛것이라도 들었나 싶어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지만 여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작은 초가집 한 채가 보였고 그 안에서 한 여인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언덕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다치실 것 같았는데 떨어지시는 것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시지요. 유도령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초가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인 역시 비에 흠뻑 젖어 야른 저고리가 맨살에 그대로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여인의 뽀얀 피부와 고운 몸의 곡선이 선명히 비쳐 보였습니다. 유도령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잠시 후 여인이 따뜻한 쌍화차를 내주었습니다. 여기는 보시다시피 한적한 곳이라서 갑자기 비라도 내리면 머물고 갈 곳이 없습니다. 정말 고맙소이다, 낭자. 그런데 집이 너무 허름해서 그런지 비가 다 새는구려. 누추하여 정말 송구합니다. 그래도 그럭저럭 비는 피할 수 있을 터이니 좀 더 머물다 가시지요. 실례가 많았소이다.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싱긋 미소를 지었고 유도령의 얼굴은 또 한 번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여인이 여전히 젖은 옷을 입고 있으니 그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목선부터 어깨와 등줄기까지 뽀얀 피부가 그대로 드러나 보이니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송구합니다. 이런 집에 살다 보니 옷이 젖는 일이 많습니다. 부디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도련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다 송구합니다. 여인과 마주보던 유도령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여인이 젖은 머리를 뒤로 천천히 쓸어 넘기자 갸냘픈 쇄골과 함께 아름다운 역태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유도령은 잠시 넋을 잃고 여인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의 손목을 덥석 잡고는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그대로 계시면 곧불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리 와서 따스한 온기에 몸을 녹이셔야 합니다. 유도령은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여인을 품에 안았습니다. 여인은 처음으로 사내의 품에 안겨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간 공부만 하느라 여인의 손길조차 느껴보지 못했던 유도령이었습니다. 낭자는 대체 어디에 있다 이제야 나타난 것이오? 나의 눈에는 낭자가 선녀처럼 보이는구려. 도련님도 참 세상에 이렇게 미천한 선녀가 어디 있단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 마시오. 지금 내가 꿈을 꾸는 건지 헷갈린단 말이오. 그만큼 낭자가 너무나 아름다워 보인단 말이오. 이제 여인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유도령은 여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곡선에 감탄하며 그녀의 몸을 부드럽게 매만졌습니다. 그렇게 유도령과 여인은 빗소리를 들으며 뜨거운 온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사실 여인이 이런 허름한 초가집에 사는 이유는 옆집에 사는 늙은 노모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집은 딱 2채였는데 모두 낡고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새지 않는 온전한 집에 노모를 살게 하고 자신은 이 부실한 집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정을 들은 유도령은 안타까운 마음에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내가 당장 이 초가집을 수리하겠소. 약속합니다. 그때 노모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수희야, 이 젊은이는 어디서 오신 누구시냐? 어머니, 곧 과거에 급제하실 유도령이십니다.
비를 피해 잠시 머무시는 것이옵니다. 유도령은 다음 날 아침에야 여인의 이름이 수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도령은 수희의 노모에게 큰 절을 올리고는 과거에 급제하여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희는 떠나는 그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유도령은 약속대로 밤낮으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결국 그는 과거에 장원 급제하였고 고을의 원님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유도령은 이 기쁜 소식을 어서 수희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축하도 마다하고 바로 수희가 있는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숲속에서 웬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유도령은 여인을 툭툭 건드려 보았습니다. 보시오, 낭자. 괜찮으시오. 하지만 여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유도령은 얼른 여인을 업었습니다. 낭자, 조금만 참으시오. 얼른 의원이 있는 곳으로 갈 테니 정신을 차리시오. 여인의 몸은 온기 하나 없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마을에 도착한 유도령은 의원을 찾아 소리쳤습니다. 의원 앞에 여인을 눕히고 보니 바로 수희가 아니겠어요. 수희 낭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유도령은 수희의 차가운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진맥을 본 의원이 말했습니다. 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구먼. 쯧쯧. 이것 좀 보게. 옷이 모두 젖어 있지 않은가? 그제야 유도령은 비가 새는 초가집에서 살던 수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약을 먹으면 몸이 좀 나아질 것이여. 여기 아랫목으로 가까이 와서 눕히게. 이렇게 차가운데 몸이 성할 리가 있나? 유도령은 의원이 시키는 대로 아랫목으로 수희를 눕혔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수희의 몸에서 조금씩 따스한 온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유도령은 과거 급제의 기쁨도 잊은 채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수희의 얼굴만 하염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허름한 초가집에서 비를 맞고 있다니? 이건 말도 안 돼. 유도령은 당장 사람을 시켜 수희의 초가집부터 수리하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수희가 깨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낭자, 깨어났구려.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오. 도련님 아니십니까? 과거는 잘 보셨는지요? 깨어나자마자 과거부터 묻는 수희가 유도령은 참으로 안쓰러웠습니다. 그렇소이다. 모두 낭자 덕분이 아니겠소. 제가 이럴 때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저를 많이 걱정하실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오, 낭자. 내가 이미 어머님을 찾아뵙고 잘 말씀드렸소이다. 식솔들을 시켜 식사도 잘 챙겨드리고 있으니 마음을 놓으시오. 수희는 그제야 안심하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낭자, 기력을 되찾는 것이 우선인 것 같소. 유도령은 다시 사람들을 시켜 소고기 등 영양 많은 음식들을 가득 가져오게 했습니다. 머슴들은 원님이 된 분이 가난한 여인을 극진히 보살피자 둘 사이에 아이라도 있는 것이 아닌가 오해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덕분에 수희는 보름 만에 완전히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약속을 지켜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내 딸의 목숨까지 살려주다니. 유도령은 당장이라도 수희를 데려가고 싶었지만 아버지께서 부잣집 김간애와 혼담을 추진하고 있어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도련님, 집을 수리해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낭자, 고을의 원님이 된 이후에 당당히 혼례를 올리도록 하겠소. 그러니 그때까지 부디 기다려 주시오. 감격한 수희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고을 원님 업무를 보면서도 수희의 얼굴이 계속 아른거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로군. 수희가 없다면 내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을 것이야. 수희가 너무나 보고 싶어진 유도령은 결국 말을 빌려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초가집은 텅 비어 있고
사람의 기척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의원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아, 왜 이제야 왔는가? 의원의 다그치는 말에 유도령은 불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어르신, 말도 마시게. 수희가 어머니 병치레를 한답시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린 모양이야. 웬 왈패 녀석들이 집을 다 어지럽혔다네? 의원의 말대로 수희의 초가집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희 낭자는 어디 있습니까? 그건 나도 모르네. 안타깝게도 수희 노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너무 놀란 유도령은 주변을 미친 듯이 뛰어다녔지만 수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몸이 탈이 날 정도로 무리하다가 결국 의원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유도령은 훌륭한 고을 원님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수희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희는 지금 잘 살고 있을까?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꿈에서라도 보고 싶구나. 그러던 어느 날 상권을 장악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탕관오리 윤씨라는 자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윤씨는 얼굴이 반반한 종들을 골라 부패한 양반들에게 팔아넘기는 악랄한 인간이었습니다. 당장 이 부패한 자의 동태부터 좀 살펴봐야겠다. 유도령은 평복으로 갈아입고 윤씨가 장악했다는 시장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시장 한복판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든 곳으로 가보니 한 상인이 쓰러진 여인을 거칠게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여인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눈물만 훔치고 있었습니다. 당장 멈추거라. 댁은 누군데 간섭하는 게요? 대신 돈을 갚아주지 못할 거면 당장 꺼지시오. 무슨 돈을 말하는 것이냐? 이 여자가 나한테 빚을 졌단 말이오. 돈을 갚지 못할 거면 기생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오란 말이오. 유도령은 너무 화가 났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그 돈이 얼마나 되는데 그러는가? 다 합쳐서 100냥은 좋게 넘을 것이오. 저 여인이 어디에 쓴다고 그리 많은 돈을 빌렸단 말인가? 그건 저 여자에게 물어보면 될 것 아니오. 그렇지. 노모 병치레를 한다고 빌렸지 아마. 그 말에 유도령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쓰러진 여인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겨 보았습니다. 아니, 낭자가 왜 여기 있는 것이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수희였습니다. 유도령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렸습니다. 도련님, 아니십니까? 어떻게 이곳에... 그리워하던 수희를 만났지만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도령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왈패들이 몰려왔습니다. 윤씨의 패거리들이었습니다.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고 유도령은 머리를 얻어맞고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끌려온 유도령이 눈을 떠보니 윤씨가 그를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인데 감히 우리 장사를 방해하느냐? 장사라고 하였는가? 가여운 여인에게 억지로 기생 노릇을 시키는 것이 어찌 장사란 말이냐? 두말할 필요 없다. 어서 돈을 내놓거나 아니면 저 계집을 두고 그냥 꺼지거라.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윤씨와 부하들은 겁에 질려 꽁무니를 빼기 바빴습니다. 그때 유도령이 위엄있게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여. 윤씨와 부하들은 기겁하며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포졸들은 즉시 윤씨와 그 일당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도령은 수희의 손을 따스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이게 다 어찌 된 일인가요? 나는 고을 원님이자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왔소이다. 저 자들을 벌하기 위해 비밀리에 움직이다 낭자를 다시 만난 것이오. 도련님이 암행어사가 되셨다니. 정말 경하드리옵니다. 내가 너무 늦었소이다. 낭자를 사방팔방으로 찾아다녔는데 도련님, 저는 돈을 빌린 적이 없사옵니다.
어렵게 배를 짜서 돈을 모두 갚았는데 윤 씨가 저를 납치한 것이옵니다. 유도령은 수희의 강한 책임감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둘의 앞길은 여전히 험난했습니다. 유도령의 아버지는 여전히 정략 결혼을 밀어붙이고 있었고 주변 모두가 둘의 혼례를 반대했습니다. 수희는 유도령이 마련해준 집에서 머물며 그가 다른 양반댁 따님을 만난다는 소식에 밤마다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도련님은 더 크게 되실 분이야. 나와 혼례를 올리면 그분의 앞길을 막는 것이야. 그러던 어느 날 유도령이 수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양반댁 따님들을 모두 만나보았지만 그 누구도 수희의 자리를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찾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명에 따라 모든 여인을 만나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수희 낭자를 만나 주십시오. 유도령의 아버지는 긴 한숨을 쉬더니 결국 아들의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수희는 유도령의 부모님을 만났고 곧 혼례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도련님,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도련님과 함께 사는 것이옵니까? 이제는 낭자를 떠나지 않을 테니 염려하지 마시구려. 그동안 나를 믿고 기다려줘서 정말 고맙소이다. 다행히 유도령의 부모님도 수희의 현숙하고 다정한 모습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하, 진작에 이 아이를 만났어야 했거늘. 어머니 역시 수희가 어느 양반댁 교수보다 더 곱고 기품 있어 보인다고 칭찬했습니다. 새는 멀리 그리고 크게 올 날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유도령과 수희처럼 큰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때로는 역경을 견디며 옛날 한양에 유도령이라는 젊은 유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도령은 과거 시험을 보기 전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 그는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그동안 책만 파고들었던 그에게는 낯선 경험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번개가 치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도령은 황급히 삿갓을 고쳐 쓰고 숲을 빠져나가려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언덕을 내려가던 유도령은 그만 발을 헛디뎌 대굴대굴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허리를 툭툭 치며 일어섰지만 삿갓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이러다 비를 쫄딱 맞고 병이라도 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희미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도령은 헛것이라도 들었나 싶어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지만 여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작은 초가집 한 채가 보였고 그 안에서 한 여인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언덕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다치실 것 같았는데 떨어지시는 것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시지요. 유도령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초가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인 역시 비에 흠뻑 젖어 야른 저고리가 맨살에 그대로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여인의 뽀얀 피부와 고운 몸의 곡선이 선명히 비쳐 보였습니다. 유도령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잠시 후 여인이 따뜻한 쌍화차를 내주었습니다. 여기는 보시다시피 한적한 곳이라서 갑자기 비라도 내리면 머물고 갈 곳이 없습니다. 정말 고맙소이다, 낭자. 그런데 집이 너무 허름해서 그런지 비가 다 새는구려. 누추하여 정말 송구합니다. 그래도 그럭저럭 비는 피할 수 있을 터이니 좀 더 머물다 가시지요. 신뢰가 많았소이다.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싱긋 미소를 지었고 유도령의 얼굴은 또 한 번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여인이 여전히 젖은 옷을 입고 있으니 그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목선부터 어깨와 등줄기까지 뽀얀 피부가 그대로 드러나 보이니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송구합니다. 이런 집에 살다 보니 옷이 젖는 일이 많습니다.
부디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도련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다 송구합니다. 여인과 마주보던 유도령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여인이 젖은 머리를 뒤로 천천히 쓸어 넘기자 갸냘픈 쇄골과 함께 아름다운 역태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유도령은 잠시 넋을 잃고 여인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의 손목을 덥석 잡고는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그대로 계시면 곧불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리 와서 따스한 온기에 몸을 녹이셔야 합니다. 유도령은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여인을 품에 안았습니다. 여인은 처음으로 사내의 품에 안겨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간 공부만 하느라 여인의 손길조차 느껴보지 못했던 유도령이었습니다. 낭자는 대체 어디에 있다 이제야 나타난 것이오. 나의 눈에는 낭자가 선녀처럼 보이는구려. 도련님도 참 세상에 이렇게 미천한 선녀가 어디 있단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 마시오. 지금 내가 꿈을 꾸는 건지 헷갈린단 말이오. 그만큼 낭자가 너무나 아름다워 보인단 말이오. 이제 여인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유도령은 여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곡선에 감탄하며 그녀의 몸을 부드럽게 매만졌습니다. 그렇게 유도령과 여인은 빗소리를 들으며 뜨거운 온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사실 여인이 이런 허름한 초가집에 사는 이유는 옆집에 사는 늙은 노모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집은 딱 2채였는데 모두 낡고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새지 않는 온전한 집에 노모를 살게 하고 자신은 이 부실한 집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정을 들은 유도령은 안타까운 마음에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내가 당장 이 초가집을 수리하겠소. 약속합니다. 그때 노모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수희야, 이 젊은이는 어디서 오신 누구시냐? 어머니, 곧 과거에 급제하실 유도령이십니다. 비를 피해 잠시 머무시는 것이옵니다. 유도령은 다음날 아침에야 여인의 이름이 수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도령은 수희의 노모에게 큰 절을 올리고는 과거에 급제하여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희는 떠나는 그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유도령은 약속대로 밤낮으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결국 그는 과거에 장원 급제하였고 고을의 원님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유도령은 이 기쁜 소식을 어서 수희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축하도 마다하고 바로 수희가 있는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숲속에서 웬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유도령은 여인을 툭툭 건드려 보았습니다. 보시오, 낭자. 괜찮으시오. 하지만 여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유도령은 얼른 여인을 업었습니다. 낭자, 조금만 참으시오. 얼른 의원이 있는 곳으로 갈 테니 정신을 차리시오. 여인의 몸은 온기 하나 없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마을에 도착한 유도령은 의원을 찾아 소리쳤습니다. 의원 앞에 여인을 눕히고 보니 바로 수희가 아니겠어요. 수희 낭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유도령은 수희의 차가운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진맥을 본 의원이 말했습니다. 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구먼. 쯧쯧, 이것 좀 보게. 옷이 모두 젖어 있지 않은가? 그제야 유도령은 비가 새는 초가집에서 살던 수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약을 먹으면 몸이 좀 나아질 것이여. 여기 아랫목으로 가까이 와서 눕히게. 이렇게 차가운데 몸이 성할 리가 있나? 유도령은 의원이 시키는 대로 아랫목으로 수희를 눕혔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수희의 몸에서 조금씩 따스한 온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유도령은 과거 급제의 기쁨도 잊은 채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수희의 얼굴만 하염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허름한 초가집에서 비를 맞고 있다니? 이건 말도 안 돼. 유도령은 당장 사람을 시켜 수희의 초가집부터 수리하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수희가 깨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딘가요?